제가 팀장으로 승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평소에는 늘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일찍 와서 저를 위한 축하 파티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만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1년 후 제 삶은 완벽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굴지의 건설그룹인 한성그룹 고병철 회장님의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비단옷에 쌓여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 했지만 저는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은 강민준을 만나 결혼한 것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지만 강한 의지와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원건설은 제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주신 결혼 선물이자 아버지께서 아끼는 사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맡긴 심혈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작은 가정을 돌보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꾸리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운명의 그 화요일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 민주는 부산에 급한 출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서너 시간 거리의 해안도시였죠. 그는 거래처에서 급하게 호출했다며 아마 주말은 되어야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한 계획이 취소되어 조금 서운했지만 이내 그의 출장짐을 챙겨주며 조심히 다녀오고 건강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늘 그랬듯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얌전히 잘 있어요. 일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올게. 그의 차가 대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넓기만 한 저택이 갑자기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안을 서성거리며 자질구레한 일들을 했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문득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두셨던 부산의 오피스텔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거의 사용한 적이 없고 가끔 친한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갈 때 빌려주곤 했습니다. 가본 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가서 청소도 좀 하고 민준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는 건 어떨까? 저를 보고 놀랄 그의 얼굴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저는 차 키를 챙겨 곧장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후 저는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25층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고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저는 열쇠를 꽂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은 제가 상상했던 텅 비고 고요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동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신발장에는 분홍색 여성용 슬리퍼 한 켤레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민준이 친구에게 빌려주고 저에게 말하는 걸 잊었을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침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홈웨어를 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채였습니다. 수려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팔에 안겨 쪽쪽이를 물고 있는 한 살배기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깜짝 놀라며 눈에 역력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낯설었습니다. 저는 망부석처럼 서서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왜 이들이 우리 부부의 집에 있는 거지? 수천 개의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지만 이성은 제게 침착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2501호 아닌가요? 제가 층을 착각했나 봐요. 젊은 여자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저의 점잖고 어리둥절한 모습에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501호 맞아요. 어디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실례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하고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돌아선 순간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이를 달랬습니다. 착하지, 우리 시우. 뚝, 아빠 민준 곧 오실 거야. 아빠가 우리 시우 선물 많이 사오신대. 아빠 민준이라는 두 단어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이 내 남편 강민준이라고? 아닐 거야. 분명 동명이인일 거야. 저는 그 가냘픈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두 발은 바닥에 뿌리 내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 아빠 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귀에는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도 복도를 울리는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를 집어삼키는 죽음 같은 정적과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흔한 이름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외치는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달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의 경계심과는 전혀 다른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쯤이야? 저는 문 옆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나랑 아기랑 기다리고 있어. 시우가 오늘 좀 찡찡대네. 아빠 보고 싶었나 봐. 그녀는 아이를 어르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을 했는지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정말? 내 가방 샀어? 저번에 내가 사진 보내준 거? 세상에 그거 650만 원도 넘는데 자기가 최고야. 사랑해. 650만 원. 그 숫자는 제 뺨을 후려치는 차가운 물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제게는 회사가 어려운 시기라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우리부터 검소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 강민준. 결혼기념일에 고작 몇백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달라는 제게 자기야 지금 같은 때에 사치 부리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라며 거절했던 남편 강민준. 그런 그가 지금 다른 여자를 위해 핸드백 하나에 그렇게 큰 돈을 기꺼이 쓰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마르고 씁쓸한 맛이 감돌았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마치 커다란 종양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통화는 계속되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피 흘리는 제 심장을 더욱 깊이 베는 칼날이었습니다. 네, 시우는 착해요. 아, 자기야, 이번 주말에 신도시 쪽에 새로 생긴 빌라 보러 가자. 친구가 거기 엄청 좋다고 하던데 개인 수영장도 있대. 우리 시우 나중에 놀 공간으로 하나 사자. 응?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지금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역겹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사주신 이 집에서 살면서 제 남편에게 빌라를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우리 모자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조심히 와. 나 이제 자기 먹을 거 준비하게 전화 끊을게. 뽀뽀.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 여자는 행복과 만족감에 찬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501호의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끔찍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 그는 애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살배기 아들까지 있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저를 속여왔다는 뜻이었다. 그 모든 사랑의 속삭임, 다정한 몸짓,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 모든 것이 그가 완벽하게 꾸며낸 한편의 연극이었을 뿐이었다. 역겨운 기분이 위장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고 씁쓸한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나? 예쁘지 않아서? 그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왜 그는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성공, 돈, 지위,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까지. 그리고 이것이 내가 돌려받은 것이었다. 고통은 이내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텅 빈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복도에 서서 잔인한 진실이 제 영혼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에게 속삭인 차가운 약속.
그것이 이미 제 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지만 저는 단 한 번의 흐느낌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냉기가 마치 제 영혼을 잠식하는 잔혹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 아파트에 쳐들어가 모든 것을 까발리고 싶었습니다. 민준과 대면해서 왜 그랬냐고 소리치고 싶었고 제 가정을 파괴한 저 여자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에게 모든 믿음과 기대를 걸고 평생을 바쳐 이룬 사업까지 물려주신 아버지. 민준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신 어머니. 제가 만약 일을 크게 벌인다면 두 분은 얼마나 상심하실까. 이 일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한성그룹의 명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고통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그는 모든 것을 이토록 완벽하게 계획하고 오랜 시간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까? 아니면 잡아떼거나 심지어 모든 잘못을 제게 뒤집어 씌울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대면하는 것은 최악의 수다. 그것은 저에게 순간적인 희열을 줄지는 몰라도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그와 저 여자는 제가 마련해준 회사 자금을 들고 멀리 도망쳐버릴지도 모른다. 냉정한 이성이 서서히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곳에 욱신거리며 남아있었지만 그 위로 강철 같은 결심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배신자와 상간녀가 내 고통 위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 나는 그 모든 것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받게 할 것이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파트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차를 몰아 정문이 잘 보이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쌉쌀한 맛이 정신을 더 또렷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저는 모든 것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잦아지던 민준의 갑작스러운 출장들, 항상 밖으로 나가봤던 전화들, 접대비라고 둘러대던 신용카드의 불분명한 지출 내역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모든 조각들이 이제는 완벽하고 역겨운 불륜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를 속여왔다. 그렇다면 나 또한 계획으로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정교하고 잔인한 계획으로.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민준의 익숙한 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과 여러 개의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근처 구석에서 자신을 속인 아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최대한 줌을 당겨 그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민준의 모습과 그가 든 선물들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다. 그가 즐겁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계획은 시작되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순진하고 남편에게 헌신적인 고체원이 아니다. 나는 계산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며 내 것을 되찾는 방법을 아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상냥하고 사려 깊은 아내였습니다. 민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미소로 그를 맞이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한 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힘든 계약건들로 가득했던 고된 출장이었다고 제게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거짓말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침묵 속에서 들었고 마음속에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연기가 완벽하면 할수록 제 안의 복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여자 한유라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그녀와 민준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나타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신분, 그녀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유라를 관찰하는데 거의 일주일을 쏟았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통신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민준의 번호로 자주 걸려오는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그녀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녀의 SNS 계정들을 찾아냈습니다. 유라는 조심성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사진, 비싼 선물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을 자주 올렸지만 함께 있는 남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가리거나 잘라냈습니다. 그녀의 개인 페이지를 훑어보며 저는 풍족하게 제공되는 사치스러운 삶 이면에 자리한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하루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아침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아들을 산책시키고 오후에는 마트나 쇼핑몰에서 장을 봤습니다. 그녀는 부산에 딱히 친한 친구가 없는 듯 항상 모자가 단둘이 쓸쓸하게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파고들 수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우아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은 옷을 고르고 가벼운 화장을 하고 제가 평소에 타지 않는 다른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친절하며 다가가기 쉬운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유라가 마트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SNS에 집 냉장고가 텅 비었다고 올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 먼저 도착해 주차를 하고 맞은편 카페에 앉아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잠시 후 유라가 유모차를 밀며 아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트 안으로 들어간 지 30분 정도 지난 후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차로 가서 출구 근처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유라가 마트에서 나왔을 때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가득했고 한 손으로는 힘겹게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양동이로 쏟아붓는 듯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꽤 당황한 듯 아이가 천둥 소리에 울기 시작하자 비를 피할 곳을 찾으며 허둥댔습니다. 바로 이때가 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아 그녀에게 다가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저기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혹시 차 좀 태워드릴까요? 가는 길인데 집까지 데려다 드릴 수 있어요. 유라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냥하고 무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아기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타세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자이고 부드럽게 말해서인지 아니면 그 상황이 너무 난처해서였는지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재빨리 그녀의 짐을 싣고 아이를 제가 미리 준비해둔 카시트에 앉히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매우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차에 편안히 앉은 유라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남 돕는 것도 즐거움이죠. 저는 채원이라고 해요. 그쪽은요. 저는 운전을 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라라고 해요. 얘는 시우, 제 아들이에요. 어머 시우, 너무 잘생겼다. 정말 사랑스럽네요. 저는 백미러로 아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찌르듯 아파왔습니다. 이 아이는 민준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은 제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첫 번째 덫에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차는 쏟아지는 빗속을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창밖의 거리는 빗물에 흐릿했지만 차 안은 따뜻하고 쾌적했습니다. 저는 잔잔한 연주곡을 틀어 유라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집은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제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그 고급 오피스텔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육아의 고충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가 없었지만 제가 끔찍이 아끼는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혼자서 시우 돌보시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는 조카를 딱 반나절만 봤는데도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은 유라의 마음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어딘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죠, 언니.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 힘이 나요. 다행히 남편이 저희 모자를 무척 사랑해줘요. 저희가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밖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아내랑 아이를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죠. 남편분께서 정말 능력 있으신가 봐요. 저는 계속해서 대화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남편 칭찬에 유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네 언니, 제 남편 정말 대단해요. 맨주먹으로 자수성가했다니까요. 지금 채원건설도 꽤 알아주는 회사가 됐는데 전부 그 사람 혼자 힘으로 일궈낸 거예요. 회사 이름은 예전에 아주 중요했던 친구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가죽을 파고들 것만 같았습니다. 채원건설, 아버지가 외동딸에 대한 모든 사랑을 담아 지어주신 그 이름이 유라의 입을 통해 아주 중요했던 옛 친구와의 추억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민준. 그는 제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공로와 희생까지 전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순진한 애인을 속이기 위해 성공한 자수성가형 사업가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삼키고 계속해서 감탄하며 듣는 척 연기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데 아내랑 아이까지 끔찍이 아끼다니. 유라 씨는 정말 복받았네요. 제 칭찬에 유라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는지, 얼마나 비싼 명품들을 사주는지, 그리고 곧 자신과 아들에게 정식으로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귀찮은 일 몇 가지만 해결하고 나면 우리 모자를 데리러 오겠다고요. 자기한테는 저랑 시호가 진짜 가족이라고 했어요. 유라가 한창 신나게 떠드는 동안 저는 두 좌석 사이에 수납함에 놓아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조용히 켰습니다. 마이크가 소리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도록 각도도 미리 맞춰두었습니다.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우가 아빠를 많이 닮았나 봐요. 아버님이 정말 잘생기셨겠어요. 유라는 킥킥 웃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네, 다들 시우가 아빠 붕어빵이라고 해요. 특히 이 코랑 입이요. 그녀는 잠든 아이의 얼굴 윤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던 사실을 순진하게 인정했습니다. 시우는 민준 씨 아들이니까요. 언니. 녹음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의 관계, 숨겨진 아이, 그리고 민준이 회사 설립 배경에 대해 거짓말하고 날조했다는 증거까지. 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유라의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유라 씨랑 얘기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부산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연락처 교환하고 가끔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유라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녀 역시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서로의 번호를 저장한 후 저는 떠났습니다. 차에 앉아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유라의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거짓과 저의 고통 위에 세워진 행복.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제가 복수의 총구에 장전한 첫 번째 총알이었습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 이후 저와 유라는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에게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우가 밥은 잘 먹는지 묻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육아 팁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친한 언니이자 마음을 터놓는 친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제 예상대로 금세 저를 정신적인 의지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 새 차를 사주기로 약속한 것부터 집에 있는 늙은 마누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유라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제 모습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힘들게 하는 귀찮은 여자였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제3자의 입으로 제 이야기를 듣는 기분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기 있게 들어주며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가짜 공감을 표했습니다. 걱정 마요. 민준 씨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분명 곧 모든 걸 해결할 거예요. 유라 씨가 강해져서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줘야죠.
저는 그녀에게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격려에 유라는 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한 언니가 자신이 경멸 섞인 말투로 언급하던 바로 그 늙은 마누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른 우연한 만남들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은 유라가 아이 예방접종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저도 조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척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엄마로서의 걱정거리를 나누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특정 아동복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예쁜 옷 몇 벌을 사서 시우에게 선물하며 여동생 같은 유라의 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비싼 차를 몰았습니다. 물론 민준이 모르는 차들이었죠. 저는 항상 성공하고 부유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여성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유라의 눈에 그녀가 선망하는 롤모델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왕족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여성의 모습. 점차 유라는 저를 친자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시우에게 저를 아주 친한 이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제 집에서 유라가 아마도 민준을 위해 배웠을 음식들을 차려내는 모습을 보며 제 남편의 아이가 저를 채원 이모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고통과 씁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평정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짜 우정은 완벽한 위장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준과 유라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는 유라는 제가 펼쳐놓은 복수의 체스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와 나누는 모든 속마음과 비밀들이 자신과 그녀의 연인을 벼랑 끝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시우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준의 배신, 고통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오르며 그 희미한 연민의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저는 마음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손쓰지 않으면 파멸하는 것은 저와 제 가족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라고. 이 우정은 가짜일지언정 지금 제게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유라와의 우연한 만남 이후 저와 유라는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에게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우가 밥은 잘 먹는지 묻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육아 팁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친한 언니이자 마음을 터놓는 친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제 예상대로 금세 저를 정신적인 의지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 새 차를 사주기로 약속한 것부터 집에 있는 늙은 마누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유라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제 모습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힘들게 하는 귀찮은 여자였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제3자의 입으로 제 이야기를 듣는 기분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기 있게 들어주며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가짜 공감을 표했습니다. 걱정 마요. 민준 씨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분명 곧 모든 걸 해결할 거예요. 유라 씨가 강해져서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줘야죠. 저는 그녀에게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격려에 유라는 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한 언니가 자신이 경멸 섞인 말투로 언급하던 바로 그 늙은 마누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른 우연한 만남들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은 유라가 아이 예방접종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저도 조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척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엄마로서의 걱정거리를 나누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특정 아동복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예쁜 옷 몇 벌을 사서 시우에게 선물하며 여동생 같은 유라의 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비싼 차를 몰았습니다. 물론 민준이 모르는 차들이었죠. 저는 항상 성공하고 부유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여성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유라의 눈에 그녀가 선망하는 롤모델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왕족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여성의 모습.
점차 유라는 저를 친자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시우에게 저를 아주 친한 이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제 집에서 유라가 아마도 민준을 위해 배웠을 음식들을 차려내는 모습을 보며 제 남편의 아이가 저를 채원 이모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고통과 씁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평정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짜 우정은 완벽한 위장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준과 유라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는 유라는 제가 펼쳐놓은 복수의 체스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와 나누는 모든 속마음과 비밀들이 자신과 그녀의 연인을 벼랑 끝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시우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준의 배신, 고통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오르며 그 희미한 연민의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저는 마음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손쓰지 않으면 파멸하는 것은 저와 제 가족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라고. 이 우정은 가짜일지언정 지금 제게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민준과 유라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재정적 압박으로 점점 커져가는 동안 저는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왕건설에서 민준의 권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한 수였습니다. 저는 그를 유능한 대표이사에서 쓸모없는 잉여인간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많은 직원들의 놀라움 속에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저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대표의 아내,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부유한 사모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저를 보고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회사 일도 많은데 집에 가서 쉬지 그래. 그는 약간 불쾌한 기색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어쨌든 제 이름으로 된 회사인데 다들 어떻게 일하는지 와서 보고 당신한테 좀 배우면 안 될까요? 민주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의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서류를 읽고 보고서를 검토할 뿐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단지 심심풀이로 회사에 나온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민준이 제 존재에 익숙해졌을 무렵 저는 첫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오후에 부동산 파트너인 백 사장님 만나러 가죠?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당신이 고객이랑 어떻게 협상하는지 배우고 싶어서. 민준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백 사장은 회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파트너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욕 넘치고 순진해 보이는 표정을 보고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인 제가 따라가도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민준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제가 노련한 사업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회의에 참석했고 시장 분석과 상도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사업가적 기질은 이미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 사장과의 미팅에서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몇 가지 조항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딱딱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 아버지의 한성그룹이 가진 신뢰, 그리고 양측이 미래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 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은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백 사장에게 채원건설 뒤에 있는 세력을 교묘하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더 큰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백 사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다른 눈빛,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계약은 민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순조롭게 체결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약 성공에 기뻐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순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뭐 잘못 말한 거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건데. 그날 이후 저는 배우고 싶다는 핑계로 민준의 모든 중요한 고객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점차 저는 그의 모든 파트너들과 안면을 트고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한성그룹 회장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총명함, 능숙함, 그리고 비전을 보고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들의 전화는 민준 대신 제게로 직접 걸려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계약서들도 먼저 제게 검토를 받으러 왔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소외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업무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몇몇 고객들을 직접 만나며 입지를 되찾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파트너들의 눈에는 제가 채원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때 자랑스럽게 지배했던 영토는 이제 저에 의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이름만 있는 유령 대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유라의 끝없는 요구에 민주는 점점 더 까칠해지고 지쳐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저를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목상이 회사의 소유주는 저였기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와 유라의 끈끈한 자매에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라는 저를 자신의 문제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친한 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유라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채원 언니, 나랑 술 한잔해요. 언니한테 자랑할 거 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났어? 제가 궁금한 척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나한테 빌라 사주기로 했어? 오늘 오후에 계약금까지 걸고 왔다니까. 너무 신나 언니. 유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민준이 회사 자금에서 또다시 거액을 빼돌렸구나.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녀를 위해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그럼 크게 파티해야지. 우리는 한 호텔의 루프탑에 있는 고급 바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라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한 채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 빌라로 민준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졌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시켰고 유라는 많이 마셨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잔을 부딪히며 자신과 시우가 새 집으로 이사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그리고 민준이 곧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민준 씨는 나를 제일 사랑해. 그 늙은 마누라가 어떻게 나랑 비교가 되겠어. 늙고 못생긴 데다 애도 못 낳잖아. 유라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상처를 깊이 후벼 팠습니다. 저와 민준은 지난 1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남편의 애인이 저를 모욕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술잔을 꽉 쥐고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유라는 제가 자신에게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바싹 다가와 술기운과 아기가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그거 알아요? 가끔은 그 여편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 여자만 없으면 민준 씨는 온전히 내 거였을 텐데. 그럼 나도 지금처럼 몰래 만나는 게 아니라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을 거라고. 저는 유라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진하고 물질을 탐하는 듯한 겉모습 아래에 악랄하고 계산적인 영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돈뿐만 아니라 제 자리, 심지어는 제 목숨까지 원하고 있었습니다. 술김에 하는 말이 진심이라고 했던가. 저는 이 여자에게서 진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기운에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질투와 증오로 번뜩이는 유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상대를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취한 척하며 혀가 꼬인 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법적인 아내잖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법? 그게 뭐 어쨌다고? 어차피 곧 과거가 될 텐데. 요즘 세상에선 남자의 사랑이랑 아이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날 밤 만취한 유라를 데려다주고 나서 저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 잠재된 아기는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계획은 아마도 더 서두르고 더 단호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적들은 단순히 돈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목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재산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에서 유라와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이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술김의 한 말이었을지라도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유라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약 일주일 후 민준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시절처럼 이상할 정도로 제게 다정하고 세심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도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았고 심지어 제 업무에 대해 먼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그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지? 살이 많이 빠졌어. 내가 당신 몸보신하라고 좀 만들어봤어.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 한 그릇을 제게 떠주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갑작스러운 관심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애인과 숨겨둔 자식에게 돈을 대주며 회사에서 아내에게 권력을 모두 빼앗긴 남자가 어떻게 아내에게 이토록 진심으로 잘해줄 수 있단 말인가. 분명 이 뒤에는 무언가 검은 속셈이 있었다. 저는 겉으로는 기쁘게 삼계탕을 받아들고 그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지만 마음속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몇 숟가락 뜨는 척하다가 배가 불러 다 못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음식은 작은 밀폐 용기에 몰래 담아 핸드백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저는 애완동물 가게에 들러 하얗고 작고 아주 활발해 보이는 햄스터 한 마리를 샀습니다. 저는 그 햄스터에게 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콩이를 회사에 있는 제 개인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민준의 감시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에 제가 마련한 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 제게 만들어주는 모든 음식을 저는 몰래 조금씩 남겼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회사에서 점심으로 먹으려고 가져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음식은 콩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은 완벽한 남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제게 온갖 비싸고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친구가 해외에서 직접 구해왔다는 영양제 한 통을 사다 주며 여성 건강에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알약들을 단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약을 빻아서 콩이의 사료에 섞어 주었습니다. 햄스터 콩이는 여전히 건강하게 쳇바퀴를 돌며 잘 지냈습니다. 한때는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민준이 정말로 뉘우치고 제게 보상하고 싶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의 직감은 제게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콩이를 산 지 약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와서 콩이가 케이지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픈 기색도 어떤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콩이의 작은 시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제 의심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남편, 강민준이 저를 독살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서서히 흔적 없이 마치 어떤 병에 걸린 것처럼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독극물을 사용해서 제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저 건강이 나빠져서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 했을 겁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마였고 냉혈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애인과 당당하게 함께하기 위해, 저와 제 가족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죽은 햄스터의 사진을 찍고 민준이 제게 주었던 음식 용기들과 영양제 병도 함께 촬영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살인 미수 음모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작은 햄스터 콩이가 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콩이에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콩이를 죽게 만든 자에게 반드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은 극도의 증오로 변했습니다. 제 복수 계획은 이제 단순히 공정함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콩이의 죽음은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저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관심, 그 모든 것이 제 눈에는 역겹고 무섭게만 보였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했지만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는 것은 민준의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합리적인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콩이를 몰래 묻어주고 난 후 저는 피곤하고 슬픈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평소처럼 성대한 저녁 식사로 저를 맞았습니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그가 가짜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모르겠어. 요즘 계속 몸이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아마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가 봐. 그럼 내일 병원에 가보자. 민준이 재빨리 제안했습니다. 아냐, 그럴 필요까진 없어.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막 생각이 난 것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나 며칠만 친정에 가 있어도 될까? 한동안 못 가기도 했고. 거기 가면 엄마가 챙겨주시니까 공기도 좋고 좀 나아질 것 같아. 제 말을 들은 민준의 눈에 제가 놓치지 않고 포착한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계획을 더 수월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일지도 아니면 단순히 애인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감추고 아쉬움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친정 가서 푹 쉬고 와. 그래도 당신 없으면 너무 보고 싶을 거야. 나도 며칠만 있다가 당신한테 돌아올게. 저는 증오심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계획은 생각보다 쉽게 승낙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제 옆에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품고 누워 있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한밤중 민준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불을 켤 용기가 나지 않아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의 길을 밝혔습니다. 옷장을 열어 작은 캐리어를 꺼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옷 몇 벌과 가장 중요한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신분증,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부등본, 회사 설립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머니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거액의 예금 통장. 이것들은 제 미래의 삶을 보장해 줄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민준의 손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진행했습니다. 캐리어의 지퍼 소리 같은 작은 소음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깰까봐 두려웠습니다. 잠자는 괴물로부터 도망치는 탈출극 같았습니다. 짐을 다 싼 후 저는 최대한 조용히 캐리어를 방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다시 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얼굴을 본다면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테이블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친정에 다녀올게요. 집에 있는 동안 건강 잘 챙겨요. 사랑해. 사랑해라는 글자를 쓰는 순간 구역질이 났지만 민준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써야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공동의 집이었던 그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택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고급 호텔로 가서 방을 하나 잡고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며칠간 제 비밀기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낯선 호텔방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싸움이 더 치열하고 위험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한밤의 탈출은 제게 자유를 주었고 저는 그 자유를 이용해 최후의 반격을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며칠 동안 저는 민준에게 친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며 그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민준은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제 감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
민준과 유라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콩이의 독살 증거는 끔찍했지만 법정에 제출하더라도 그가 우연이라고 잡아댈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의 휴대폰이 그 비밀을 품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는 항상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기회가 필요했고 그 기회는 어느 금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약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오후에 친정으로 나 데리러 와주면 안 될까? 너무 보고 싶어. 민준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충분히 쉬었고 이제 자신의 계획을 계속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정으로 가지 않고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제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제 편인 송 대리에게 문제가 있는 재무 보고서를 몇 부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숫자들로 말이죠. 민준이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송 대리와 박 부장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기침을 몇 번 하고 창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오시게 해서 미안해요. 이번 달 재무 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좀 있어서요. 당신이 직접 보고 바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보고서의 숫자들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 숫자들의 오류가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일에 몰두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 앉아 재킷을 벗고 휴대폰과 차키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두 사람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저는 조용히 민준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개인 사무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게. 계속 논의하고 끝나면 알려줘. 아무도 제 행동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준이 그 가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였습니다. 저는 민준의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순간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지? 저는 심호흡을 하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통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숫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제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고작 비밀번호 하나 때문에 내 계획이 실패할 수는 없었다. 저는 다시 평정심을 찾으려 애쓰며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숫자가 또 뭐가 있을까? 문득 시우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라가 제게 자랑했던 출생증명서에서 본 그 아이의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결혼기념일보다 숨겨둔 자식의 생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재빨리 그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카오톡 메시지함으로 들어갔고 제가 읽게 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민준과 유라의 대화방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크롤하며 읽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처리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유라 오빠, 그 여편네는 도대체 언제 처리할 거야? 나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 민준 자기야, 진정해.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약이 효과가 있나 봐. 그 여자 요즘 부쩍 쇠약해졌어. 유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냥 더 확실하고 빨리 끝내는 방법은 없어? 민준 안 돼.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여야 해. 의심받고 싶어?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그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거야. 저는 손발이 떨려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유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더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으로 그들의 대화 화면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메시지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그들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을 제 이메일로 전송한 뒤 민준의 휴대폰에서 흔적을 지웠습니다. 모든 일을 막 끝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 화면을 잠그고 심호흡으로 평정을 되찾은 뒤 문을 열었습니다. 일 끝났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그냥 작은 착오였어. 이제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저를 죽이려 한 남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은 후 저는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민준과 유라가 또 다른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 전에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겨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아주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평소보다 짙은 화장을 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제 자신이 권위 있고 단호해 보이길 바랐습니다. 저는 이 비서를 호출하여 명령했습니다. 전 부서에 공지하세요. 오늘 오전 9시 정각 대회의실에서 채원건설 전사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 비서는 저의 단호한 명령과 차가운 표정에 조금 놀랐지만 신속하게 지시를 따랐습니다. 긴급회의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고 수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막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로 들어와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전사회의를 소집해?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 회사에 존망이 걸린 일이거든요. 회의에 참석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는 거 잊지 말아요. 대표이사를 위한 자리니까. 저의 평소와 다른 태도의 민주는 약간 당황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또 업무적으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려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곧 벌어질 일이 자신의 상상을 수천, 수만 배 뛰어넘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9시 정각, 채원건설의 모든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고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단정히 앉아 제가 서 있는 연단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주는 맨 앞줄 중앙, 여전히 대표이사라는 직함에 걸맞은 약간의 자만심이 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회의실 전체를 한번 훑어본 후 민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뺏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회사 바로 안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역겨운 진실을 말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술팀에 신호를 보냈고 제 등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진실은 우리의 대표이사 강민준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강민준 씨 자리에 앉으시죠. 하이라이트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앉아서 끝까지 감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민준의 운명을 결정할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채원건설은 전적으로 저희 집안의 자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와 강민준 씨를 위한 결혼 선물이었죠. 저는 그가 저와 함께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모든 경영권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찍은 민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손에는 꽃과 명품 쇼핑백을 들고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민준 대표가 부산으로 긴급 출장을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영상 클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유라와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에 그녀의 SNS에서 가져온 유라와 시우의 사진을 입힌 영상이었습니다. 유라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수성가한 남편에 대한 자랑, 그리고 민준이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 여성과 아이가 바로 강민준 대표의 출장의 이유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1살이 넘었습니다. 이는 즉 우리의 대표이사가 결혼 직후부터 아내를 속여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의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놀라움, 경멸, 호기심이 뒤섞인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1. 650만 원짜리 핸드백, 수십억 원의 빌라 계약금, 그리고 애인을 위한 수많은 사치품 구매에 사용된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거액의 자금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민준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서린 돈으로 애인 모자의 호화로운 생활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이때 침묵은 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민준이 오랫동안 쌓아온 점잖고 유능한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배신한 것은 우리 둘만의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우리 아버지와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의 신뢰를 배신한 것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야. 저는 사람들이 방금 전에 충격적인 정보들을 소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후의 일격,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저지르려 했던 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크린은 마지막 이미지들로 전환되었습니다. 죽은 햄스터 콩이의 사진, 영양제 병 사진,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도 민준과 유라가 저를 독살하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였습니다. 아내 살해 후 재산 탈취 음모. 붉고 선명한 글씨가 스크린 중앙에 나타나 마치 엄중한 고발장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존경에 마지 않던 대표이사가 실은 냉혈한 살인 미수범이었습니다. 민주는 거의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는 연단으로 뛰어 올라와 저를 막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즉시 나타나 그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는 민준을 한치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제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우렁차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채원건설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시간부로 강민준 씨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함을 선포합니다. 보안팀은 이 자를 여기서 끌어내 주십시오. 나머지 문제는 법이 해결할 것입니다. 폭로극은 끝났습니다. 민준은 전 직원 앞에서 치욕스럽게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 서서 한때 제 남편이었던 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얼음장같이 차갑고 텅 빈 느낌만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민준이 굴욕적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후 저는 즉시 대표이사 사무실의 모든 자물쇠를 교체하고 그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들을 봉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앞으로 유라와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회의가 끝난 지 약 1시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즉시 날카롭고 증오의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미친년, 네가 민준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악독한 년, 네가 그 사람 함정에 빠뜨린 거지?
저는 그녀가 분노를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금쯤 그녀가 얼마나 분노에 차 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분명 민준이 그녀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이 피해자이고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말이죠. 유라가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른 후에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유라 씨, 이제 모든 걸 알게 됐나 보네. 나한테 전화해서 욕할 시간에 당신 애인한테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는 게 어때? 가식 떨지 마. 민준 씨는 날 사랑해. 전부 날 위해서 한 일이라고. 넌 그냥 애도 못 낳는 늙은 마누라 주제에 남편 간수 못하니까 더러운 수작이나 부리는 거잖아. 유라가 계속해서 발악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제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무지함이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유라 씨,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남편이 자수성가해서 세웠다는 채원건설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결혼 선물이라는 건 알고 있어?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타고 다니는 차, 쓰고 있는 명품들, 그 모든 게 다 내 돈으로 산 거라는 건?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제 말이 그녀에게 큰 충격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는 내 돈을 사랑했을 뿐이야. 그리고 내 돈으로 당신의 그 값싼 사랑을 산 거지. 당신과 그는 사실상 거래 관계에 불과했어. 당신은 몸과 순진함을 팔았고 그는 아내의 돈으로 만족감과 아들을 산 거야. 거짓말.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처음처럼 기세등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 내 돈이 없었다면. 그가 당신에게 65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주고 수십억 원짜리 빌라를 계약해 줄 수 있었을지. 아니면 그냥 월급 몇 푼 받는 평범한 회사원 나부랭이였을지. 당신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거야? 아니면 그가 남의 돈으로 당신에게 그려준 화려한 삶을 사랑한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라 씨. 내가 바로 당신이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던 친한 언니, 채원이라는 건 알고 있어? 제 마지막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유라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가장 큰 적이었다니. 한참 후에야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당신과 민준 씨에게 해야 할 말 같은데 왜 두 사람은 나한테 그런 짓을 했지? 제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그럼 이만. 저는 유라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면은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패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통화 이후 민준과 유라의 관계는 분명히 파탄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짓과 돈 위에 세워진 사랑은 진실과 가난이 닥쳤을 때 결코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준을 해고한 직후 저는 단 1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그에게 제출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콩이가 죽은 후 비밀리에 의뢰했던 음식물 속 독극물 감정 결과까지. 제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이렇게까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사건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는 승소 확률이 거의 100%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혼 소장은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소장에는 남편의 외도 및 혼외자 출산,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살인 미수 음모를 이혼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소장과 함께 두꺼운 증거자료 파일이 첨부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민주는 여전히 현실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용서를 빌고 어떨 때는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전화나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 남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가 제출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호사는 그를 변호할 말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민준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함정에 빠졌으며 메시지들은 제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특히 독극물 감정 결과가 발표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와 민주는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혼 전 저와 제 가족 소유의 재산, 즉 채원건설을 포함한 어떤 재산도 분할받지 못했으며 결혼 후 형성된 공동재산조차 그에게 극히 불리한 방향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저택은 부모님 소유였으므로 그는 즉시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가 타던 차도 회사 명의였습니다. 채원건설의 모든 지분은 당연히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해 민준이 얻은 유일한 것은 현금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 1년 동안 모은 공동예금의 절반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에 비하면 이 액수는 조롱 섞인 동량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얼굴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업, 명예, 돈, 그리고 가족까지. 그것이 그가 탐욕과 배신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판결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이나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도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악몽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유독한 결혼 생활에서 공식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재산과 제 자신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닫혔습니다. 앞에는 새로운 챕터, 제가 혼자서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 후 민주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택에서 쫓겨나고 회사차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손에 쥔 5천만 원으로는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도, 사기, 아내 살해 미수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를 받아주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사라지자 민주는 더 이상 유라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빌라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과 비싼 선물도 더는 없었습니다. 유라가 그토록 찬양하던 사랑은 이제 의식주라는 가장 혹독한 현실의 시험대에 올랐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민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던 유라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은 곧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잘못을 민준에게 돌렸습니다. 민준의 무능함과 거짓말 때문에 자신과 아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에서는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남자야.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어? 빌라는 어디 갔고 차는? 내 명부는? 이제 우리 모자가 이 꼴로 숨어 살아야 하는 거나 보라고. 나중에 이웃에게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어느 날 유라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미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민준 역시 더 이상 그녀를 달랠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 네 끝없는 욕심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는 않았어. 넌 돈밖에 모르는 여자야. 이 속물 같은 년. 그래, 나 속물이야. 근데 애초에 그 속물 같은 나를 물질로 꼬드긴 게 누구였지? 이제 와서 빈털터리 되니까 내 탓을 해? 이 비겁한 놈.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비난했습니다. 예전의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은 악랄하고 경멸적인 말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모든 잘못을 끄집어내어 서로를 할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진정한 사랑은 값싼 도자기보다도 더 연약하고 깨지기 쉬웠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현실의 압박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유라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생활과 실패하고 무능력한 민준 같은 남자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민준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5천만 원 중 일부마저 챙겨갔습니다.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얻으려 했던 여자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아 술과 뒤늦은 후회에 잠겨 지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명예와 인격을 모두 팔아넘기며 얻으려 했던 사랑은 결국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민준과 헤어진 후 유라의 삶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끊기자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민준에 대한 증오는 점차 제게로 향했습니다. 유라의 얕은 생각 속에서 저는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만 없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비단 옷을 입고 사는 사모님이었을 테니까요. 그 증오심은 매일같이 커져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마침내 미친 생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유라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개인 경호원을 고용했고 매사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직감은 옳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차는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택시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 경적을 울려대며 제 차를 갓길로 몰아붙이려는 듯 위협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제 운전기사인 경험 많은 최 기사님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핸들을 굳게 잡고 거리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는 점점 더 난폭해졌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높여 제 차를 추월하더니 앞을 가로막아 저희를 멈춰 세웠습니다. 택시 뒷문이 열리고 유라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퀭했고 두 눈은 핏발이 선 채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고채원, 너 당장 내려. 다 너 때문이야. 오늘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저는 차 안에 앉아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최 기사님과 김 경호원에게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택시 운전석으로 달려가 운전사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당황한 젊은 택시기사는 유라가 허점을 파고들어 운전대를 빼앗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고 차는 굉음을 내며 제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최 기사님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어 차를 후진시켰고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라가 몰던 택시는 균형을 잃고 길가의 큰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끔찍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고 택시 앞부분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으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김 경호원은 즉시 경찰과 구급차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눈앞의 아수라장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최 기사님이 제때 반응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증오는 유라를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차 안에 갇혀 꽤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구조된 후에도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이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실패한 살인 미수 사건은 유라의 자유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리고 어리석은 행동은 스스로를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증오는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기는커녕 그녀의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유라가 저를 차로 치려한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장의 명백한 증거들, 택시기사와 저의 증언 앞에서 유라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모든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외도, 사기, 재산 탈취부터 저에 대한 독살 음모에 이르기까지 민준과 유라의 모든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 이혼 소송은 이제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준은 즉시 소환되었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메시지 내용과 독극물 감정 결과 앞에서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유라와 함께 저를 서서히 독살하여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공모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민준과 유라에 대한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한때 부부였고 친자매처럼 지냈던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증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탐욕과 악의가 그들 자신의 삶을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살인 미수 혐의로 가장 엄중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범행은 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극히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듣고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감옥의 차가운 내벽 안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음모와 수법은 극히 잔인하고 악랄했습니다. 법원은 민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모든 원한과 증오는 이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민준과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돈과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두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젊은 날들을 보내며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싸움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저는 복수자의 통쾌함이 아닌 굳건함과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가족을 지켜냈고 제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 후 저는 민준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온전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도소로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에 앉아있는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말끔하고 세련된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싹 마르고 머리카락에는 흰서리가 내렸으며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본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수화기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채원아.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늦었다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틀렸었어. 돈과 탐욕에 눈이 멀었었어. 너와 네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할게.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사과. 1년 전이었다면 저를 고통스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안에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이야. 교도소에서 반성 잘하고 나중에 출소하면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갈게. 몸 건강히 지내. 저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만남으로 저와 그 사이의 모든 인연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강민주는 그저 과거의 한 이름, 인생이 제게 가르쳐준 값비싼 교훈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원한을 정리한 후 저는 모든 정신과 힘을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채원건설을 완전히 인수하여 모든 것을 직접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경영 지식과 실제 경험들이 제가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리더십 아래 채원건설은 지난 스캔들의 영향을 받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단옷 속에서만 살던 아가씨도 부엌만 맴돌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진정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제 두 발로 굳건히 섰습니다. 채원건설은 업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한성그룹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에게 제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끔 옛사람들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민주는 모범수로 조기 출소하여 먼 도시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라는 여전히 감옥에 있으며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제 자신을 무겁게 할 뿐이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새로 산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성공적인 커리어와 친구들,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굳세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줄 아는 버전의 저를 말입니다. 배신이라는 잿더미 속에서 저는 불사조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